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6일 오후 4시입니다. 제가 7월, 8월, 9월 초까지 45일 동안 브뤼셀에 있는 딸집을 캠프로 삼아서 코로나가 대유행한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귀국했습니다. 귀국했더니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꼭 대항해 시대의 모험가처럼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여행기를 쓰고 소개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행이라는 것은 독서와 같습니다. 발로 하는 독서입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특히 유럽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유럽 역사를 책으로 읽었는데 이제는 책으로 읽은 역사를 발로,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입체적으로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글로 읽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행은 교양을 쌓는 겁니다. 또 여행은 인간의 품성을 좀 풍성하게 해줍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것, 그건 주로 건축물이나 미술 또는 예술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연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것, 그건 주로 알프스라든지 히말라야 같은 이런 경치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죽어야 할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유럽 모험 여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브뤼셀에 있으면서 그 주변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브뤼셀은 유럽의 한복판이고 지금 EU 본부와 나토 사령부가 있습니다. 사실상 유럽의 행정 수도 정도 됩니다. 유럽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새삼 드골 프랑스 대통령, 아데나워 수독 수상이 위대했다. EU가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는 데는 두 사람의 화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원수 사이죠. 한국과 일본처럼. 그런데도 두 노 정객이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서독과 프랑스의 화해, 협력을 이뤄냈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27개 나라가 참여한 EU, 유럽연합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8월 중순에 브뤼셀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프랑스 파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신종석 조선일보 전 주불특파원을 만나서 3일간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브뤼셀 파리는 고속열차로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서울 대전거리인데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전원 목장 들판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의 격전장들을 지나갔습니다. 브뤼셀에서 파리 방향으로 뻗어 있는 이 평지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두 차례 독일군이 프랑스를 치기 위한 통로로 이용했던 겁니다. 이 공격군을 막을 큰 강도 없고 산도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이 평지에다가 참호를 파서 싸웠습니다. 기관총, 대포, 나중에는 독가스, 탱크, 비행기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벨기에는 역사적인 격전장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1815년 6월 나폴레옹의 종말을 가져온 워털루 전투의 그 워털루도 브뤼셀 근교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벨기에의 이에페르를 둘러싼 공방전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두 번째인 1915년 4월 독일군은 처음으로 독가스를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전투는 1917년 6월부터 11월까지였는데 연합군과 독일군 쌍방이 약 50만 명의 전사상자를 냈습니다. 그 대가로 연합군이 얻은 땅은 불과 수 킬로미터였습니다. 그리고 1940년 나치 독일의 기갑군단이 벨기에 남쪽에 있는 아르덴 숲을 지나서 프랑스군을 기습한 전투는 세계 전사에서 한니발의 칸나의 전투와 더불어 가장 유명한 우회 전술로 꼽힙니다. 그 4년 뒤에 이번에는 히틀러가 또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합니다. 1944년 12월 히틀러는 40만 병력으로 아르덴에서 연합군을 기습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 자살합니다. 이 전투는 톰 행크스와 스필버그가 같이 만들었죠. 밴드 오브 브라더스 연작 시리즈의 바스토뉴 전투로 유명해집니다. 바스토뉴라는 데가 아르덴의 한 도시인데 이걸 둘러싼 전투가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생생하게 나옵니다. 제가 바스토뉴에 가봤습니다. 전쟁 기념관이 아주 근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나치 독일군은 바스토뉴를 보유하고 포위된 미국 제101 공수사단장 앤서니 맥클리프 장군에게 항복을 하라는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맥클리프 장군이 간단하게 답장을 합니다. nuts, 영어로 nuts, nuts. 이 말은 엿먹으라였습니다. 이 편지가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파리는 다 좋은데 이게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택시가도 문제가 있어요. 파리에 가는 사람들에게 파리 사는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제발 역 근방에서 소매치기 조심하라, 들치기 조심하라는 부탁을 합니다. 파리 북쪽 노스 스테이션 북경역에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좀 긴장을 했습니다. 내리니까 승객들의 앞을 경찰이 막고 예방접종 증명서 검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제가 가져간 이 예방접종 증명서는 영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바코드가 없어가지고 서류의 영문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니까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네덜란드와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앵발리더 군사박물관, 팡테옹 등에 들어갈 때 접종 증명서를 보여야 했습니다. 그 15일 뒤 프랑스의 이 동쪽에 있는 스당에 갔는데 거기서는 식당인데도 식당에 들어올 때 검사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식당 들어올 때 검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번에 유럽을 여행을 하여 보니까 가장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었던 나라는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은 10명에 1명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호텔 종업원, 음식점 종업원만은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뭐 식당 출입, 공연장 출입 거의 전면 해제입니다. 그런데 인구 비례로 한국의 사망자보다 인구 비례입니다. 한 20배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이 다소 통제를 하는 나라가 스위스였습니다. 벨기에, 프랑스는 뭐 거의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나폴레옹이 센트 헬레나 섬에서 죽은 지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브뤼셀 근교의 워털루를 다녀온 연장선상에서 그 유해가 안치된 파리의 앵발리드 군사박물관입니다. 군사박물관을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200주년 전시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나폴레옹의 유해는 죽은 지 19년이 지난 1840년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부터 나폴레옹에 대한 본격적인
재평가 작업이 시작됩니다. 21년이 지난 61년에 앵발리드의 도움교회에 그 유해가 안치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불세출의 영웅의 크기에 맞는 장엄한 석관과 회랑을 돌면서 저는 히틀러를 생각했습니다. 이 히틀러는 미술가를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비엔나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비엔나 미술대학에 2번 입학 시험을 쳐서나 낙방을 했습니다. 그림을 잘 그렸어요. 노숙자 생활하면서 그림 그려서 팔아서 생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시 심사를 한 교수가 히틀러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당신은 화가보다는 건축가가 소양에 맞는 것 같다. 히틀러가 그린 그림에는 사람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 풍경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 그때 합격시켜 주었더라면 히틀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화가의 길을 갔을 것이고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이 필연적인 면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은 필연성이 약하고 오로지 히틀러의 야망, 광신, 편견이 일으킨 면이 강합니다. 이 아르덴 돌파전이 세계 전사상 가장 유명한 우회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 아르덴 돌파전으로 그 막강한 프랑스군을 6주 만에 무너뜨리고 항복을 받은 그 며칠 뒤입니다. 그러니까 1940년 6월 28일입니다. 히틀러는 새벽에 알베르트 슈페르, 건축가입니다. 뒤에 군수장관을 한 사람이죠. 슈페르 등 전문가들을 데리고 비행기로 파리 근교에 도착해서 3시간 파리 관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파리에 있으면서 우연하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때 히틀러가 다녔던 곳을 제가 또 같이 함께 다니게 됐습니다. 동선이. 저는 뭐 파리를 여러 번 갔는데 여러 번 가도 같은 장소를 또 보고 싶습니다. 여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거기 뭐 내가 가봤는데 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곳은 여러 번 가야 됩니다. 파리가 얼마나 큽니까? 런던이 얼마나 큽니까? 뉴욕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 한 번 갔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좋은 곳은 자주 가야 됩니다. 이 히틀러가 제일 먼저 간 데는 파리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아주 화려한 건물이죠. 그런데 히틀러는 이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 설계도를 보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베를린에 이런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늙은 프랑스 안내인이 안내를 하면서 설명을 쭉 하는데 히틀러가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 살롱이 있었는데 어디 간 거죠? 하고 물으니까 깜짝 놀란 그 안내인이 몇 년 전 개조를 하면서 없앴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떠날 때 히틀러는 오페라 하우스를 떠날 때 부하를 시켜가지고 50마르크를 쥐어주면서 안내인에게 팁으로 갖다 주라고 합니다. 안내인은 딱 거절합니다. 무한한 히틀러가 한 번 더 갖다 주라고 했어요. 50마르크를 또 안 받았습니다. 만약 그때 이 노인이 50마르크를 팁으로 받았으면 역사에 이름이 남았을 겁니다. 히틀러는 그 다음에 앵발리드로 왔습니다. 앵발리드, 즉 나폴레옹의 석관이 안치된 도움교회, 그 위에서 난간을 통해서 아래에 있는 석관을 내려다보면서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존경한 인물이 세 명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 그리고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도 1806년 10월 26일 예나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입니다. 포츠담의 프리드리히 대왕 무덤을 참배했다고 합니다. 그도 관 앞에서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프리드리히 2세나 나폴레옹은 유럽의 대표적인 군사적 천재로 꼽히고 있죠. 히틀러는 나폴레옹 석관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들 무덤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냐 하면 나폴레옹이 조세핀과 이혼하고 오스트리아 공주 마리아 루이즈와 재혼을 해서 태어난 아기를 말합니다. 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아기 때 로마 왕으로 임명되었다가 1815년 6월 18일 워터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지고 파리로 돌아와서 급히 그 아들을 나폴레옹 2세로 임명했으나 연합군이 파리를 점령하면서 그게 무효화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오스트리아 궁전으로 돌아가 장교가 되었지만 20대에 요절해가지고 비엔나에 묻혔습니다. 히틀러는 그 유해를 앵발리드로 옮겨가지고 아버지 곁에 묻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가면 아버지 곁에 아들 무덤이 있습니다. 이 히틀러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잘 하는 식으로 단기간에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에펠탑, 팡테옹, 개선문, 몽마르트 언덕을 아주 번개처럼 구경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슈페르는 히틀러가 팡테옹의 장엄함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팡테옹을 제가 또 가서 구경했지 않겠습니까? 팡테옹은 한국 관광객들이 잘 안 가는 데입니다. 그러나 장엄한 성 베드로 성당을 연상시키는 장엄한 건물입니다. 저는 지금 파리의 언덕 위에 세워진 팡테온에 와 있습니다. 팡테온은 그 기능이 프랑스를 위해서 많은 공적을 남긴 빅토르 유고, 퀴리 부부, 볼테르, 장작 루소, 에밀 졸라와 같은 위인들을 안장하는 일종의 국립묘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치되려면은 매우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1790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다음 해였습니다. 원래는 루이 15세가 왕실의 교회로 만들었는데 혁명 분위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바로 위인들의 일종의 공동묘지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묻힌 사람 중에서 또 여기에 안치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레 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유고입니다. (1790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루이 15세가 교회를 크게 만들도록 해서 만들어지다가 나중에 이게 일종의 국립묘지가 되었습니다. 즉 프랑스를 빛낸 주로 문학가, 혁명가, 군인, 예술가들이 거기 묻혀 있습니다. 국립묘지 겸 교회인데 거기 가면은 아주 좋은 구경을 하나 할 수가 있는데 푸코의 진자라고 그래가지고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저 도움에서 67m 줄을 늘어뜨려가지고 27kg짜리 쇠공을 다뤄 놓았는데 이게 지구가 자전하는 것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자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푸코의 진자라고 부릅니다. 판테옹을 본 히틀러는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 구경을 하고 떠나면서 히틀러는 감격했다고 합니다. 측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이 모습을 바라본 슈페르는 히틀러에게 연민의 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파리를 난생 처음 본 사람이 이렇게 감동을 했다 이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야 파리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에서 나서 독일에서 살다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그 말고는 외국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첫 외국 여행이 바로 파리였습니다. 히틀러가 청년 이승만처럼 외국 여행을 많이 했더라면은 그 유대인에 대한 편견, 아리안족의 우수성에 대한 확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좀 피할 수 있었지 않을까.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게 바로 이승만과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김일성의 차이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한때 파리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베를린을 근사하게 지을 구상을 한 적도 있다는데 파리에 갔다 와서는 슈페르를 불러가지고 그럴 필요 없겠다. 베를린에 대건축물을 지어가지고 파리를 베를린의 그림자로 만들어버리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리를 관광할 때, 즉 1940년 6월 28일 이때가 히틀러의 절정이었습니다. 숙적 프랑스는 무너지고 영국만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유럽을 사실상 거의 통일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휴전 제의를 하지 않고 계속 버티니까 괴링의 공군을 시켜가지고 영국을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배틀 오브 브리턴은 주로 공중전입니다. 히틀러는 결국 영국을 굴복시키는데 실패합니다. 해군력이 밀리고 하니까 또 공군으로서도 안 되고 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저 영국이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뭘까? 러시아와 미국을 믿고 버틴다. 그러면 러시아를 쳐야 되겠다. 해서 러시아 침공작전, 바바로사 작전을 그때 준비합니다. 히틀러는 인생 최고의 순간 그 앵발리드에서 자신도 결국은 나폴레옹처럼 영국, 러시아 때문에 망하게 될 줄은 차마 그때는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